35년을 함께한 남편 그가 제 통장에서 15억 원을 몰래 빼갔습니다. 사업자금이라던 그 돈의 행방엔 충격적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배신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인천 구도심 골목에 국밥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갑니다. 이영희는 1층 국밥집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스테인리스 큰 솥 앞에 섭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하얀 김이 주방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흩어집니다. 영희는 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소금을 한 꼬집 더 넣고 다시 저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재개발 철거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붉은 글씨로 2026년 1월 철거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나와 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냅니다. 2층 집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영희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가 회색 자켓을 걸친 채 주방 문 앞에 섭니다. 오늘도 은행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현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침은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중에. 진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2층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30분 후 영희는 가게 준비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통장 3개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2개만 보입니다. 영희는 탁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소파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또 가져갔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진우는 자주 통장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영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우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영희는 커튼을 내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통장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식당 운영비 통장, 다른 하나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없어진 건 노후자금 통장입니다. 영희는 통장을 다시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곧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국밥집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이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다시 간을 봤습니다. 맛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는 그릇을 꺼내고 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진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의심이었지만 곧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진우의 외출 시간을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전 9시, 수요일 오전 11시. 그는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행 볼 일 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갈까? 진우가 한 달 전에 말했습니다. 영희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가는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노후자금 통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계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영희는 비밀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 230만 원.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5억이 있어야 할 통장에 23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어 올려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오류겠지.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은행 지점은 도보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15억이 어디로 갔을까? 영희는 은행 지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창구로 걸어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10장의 거래 내역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행 구석 의자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5월 5천만 원 인출. 2023년 8월 1억 원 송금. 2024년 1월 2억 원 송금. 영희의 눈이 숫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보였습니다. 2024년 7월 22일 9억 원 송금. 수취인 박수희. 박수희. 영희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리 들렸습니다. 은행 안내 방송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수희라는 이름이 또 보였습니다. 3번, 4번, 5번.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수희가 누구지? 영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가는 1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층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10장의 거래 내역이 탁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수희, 박수희, 박수희. 같은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대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영희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15억. 4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던 날들, 손님들에게 웃으며 밥을 내오던 날들, 한 푼, 두 푼 통장에 넣던 날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진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영희를 봤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거래 내역 10장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집어들어 진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보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영희가 15억이 어디 갔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집어들어 진우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박수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사업 투자했어. 당신이 뭘 안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영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상의 없이 15억을 쓴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벌어온 게 자기 돈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려 가방을 집어들고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영희가 떨린 목소리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영희가 다가가며 대답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진우는 문을 세게 당겨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무거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희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여전히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9억 원. 박수희.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한 장씩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모든 것을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둡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 빛났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영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벗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거래 내역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은행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9시가 되자 은행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지점장과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50대 남자가 나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는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영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예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위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3-45. 영희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증금 9억 원. 계약자 박수희. 9억. 영희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쥐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 계약의 보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2년 전부터 자주 오셨습니다. 항상 젊은 여성분과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대, 자신보다 25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큰 길을, 다시 골목을.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맴돌았습니다. 9억, 논현동, 박수희, 40대 젊은 여자.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첫 번째 번호를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주소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상담까지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영희는 공원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1층 국밥집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2층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67년을 살아온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영희와 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희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대기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나와 영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 10장, 오피스텔 계약서, 모든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양식을 건넸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즉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영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빌딩 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영희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분 후 영희는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1층 국밥집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고소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영희, 피고 김진우,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건 내용을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고소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요. 안 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영희는 밥상을 그대로 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영희는 탁자 위에 고소장 봉투를 집어들어 진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횡령과 재산 침해로 고소한다고 영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소? 미쳤구나.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고소. 진우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40년을 살았는데 15억을 몰래 가져가지 않았나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내가 40년 벌어온 돈인데 내가 쓰면 어때? 영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업이야. 사업. 당신은 몰라. 당신은 국밥이나 끓여.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진우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이혼할 것이고 돈을 다 돌려받겠다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영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중얼거리며 그는 현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현관 앞에 멈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집어들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영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희는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고소장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더니 형사과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계단을 올라가 2층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30대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고소장과 증거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계속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며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형사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진술서 양식을 꺼내 영희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통장을 확인했을 때 어땠는지, 은행에서 무엇을 알았는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받아 적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술서 확인 후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희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을 소환하겠다는 말과 함께 연락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피고인 조사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영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박수희도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조서 사본을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수희의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우 씨가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영희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장 기록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9억 원 오피스텔 전세, 2억 원 명품 구매네요. 3억 원 해외여행 경비, 모두 박수의 명의 카드로 사용된 금액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까지는 몇 달 걸릴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가 문까지 배웅하며 힘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영희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분 후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첫 손님이 들어와 국밥을 주문합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국을 담아 손님에게 내왔습니다. 손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주방에 울렸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홀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주일째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형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완료, 기소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인천 구도심 골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재판 일정 통지서였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호 법정. 영희는 통지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었습니다. 5일 후였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 영희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법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지하철에서 내려 법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높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로비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안내판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호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일어나 법정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을 봤습니다.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 뒤쪽에 방청객들이 앉았습니다.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 직원이 기립을 명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는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 15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민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15억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영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영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법정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몇 가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배상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지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희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손을 펼쳐 눈을 받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내 녹아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15억 2,300만 원. 영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5억 2,300만 원. 15억 원과 지연이자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요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영희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2층 거실에 앉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희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법원에서 또 다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은 영희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진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판결문을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진우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영희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우연히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박수희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국을 끓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60대 남자 손님이 국밥을 먹다가 영희를 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좀 편해 보이세요. 영희는 손을 멈추고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새로 세워지는 것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닫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국을 담고 반찬을 내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영희는 홀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홀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았습니다.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나간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흔적들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자켓,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안경, 소파 옆 슬리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했던 흔적까지 다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서랍 속 오래된 사진들, 찬장 구석에 놓인 그릇들, 영희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없앨 필요도 간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면 입주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보상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층 국밥집은 그대로 두고 2층 집만 새로 꾸밀 예정이었습니다. 설계사를 만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돌아와 책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하게 살자. 젊은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영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희망에 찬 얼굴, 설레는 마음, 앞날에 대한 기대. 그때는 몰랐습니다. 40년 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영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나하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일매일의 매출, 조금씩 늘어나는 저축, 아껴 쓴 생활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40년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새 출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새 출발. 67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계부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열자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공사장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의 빨간 신호등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무너진 건물터에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반복 속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그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2026년 10월, 영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영희는 계단을 내려가 1층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국물 재료를 넣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높고 하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모두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 국밥집은 깔끔하게 새 단장했습니다. 새 테이블, 새 의자, 새 주방 기구. 하지만 큰 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 동안 국을 끓인 그 솥이었습니다. 2층 집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고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벽지를 바르고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그 공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통장에는 15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보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영희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국밥집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15억은 그저 통장에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영희에게 위안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6시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국밥을 내왔습니다. 손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둘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국밥 맛은 소문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영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국을 담고 반찬을 내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침 장사가 끝났습니다.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 같았습니다.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영희는 국밥을 내왔습니다. 손님은 몇 숟가락 먹다가 영희를 봤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세요? 영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변화 속에서 자신만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소를 사고 고기를 샀습니다. 장을 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밤 9시 영희는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홀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10시가 되어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반복 속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으려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은 아니었지만 밤하늘도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질서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해방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